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영입인재를 발표했습니다. 1호인 만큼 상징성이 클 텐데요. 어떤 분이 선정됐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40살에 척수장애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불편으로 느끼지 않는 세상, 더불어 산다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 그 꿈을 안고 저는 정치에 도전합니다. 유명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이자 청년, 그리고 무명의 사지마비 척수장애인 최혜영 씨였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영입 인사였던 양향자 전 최고위원이 행사 사회를 봤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사장은 검찰이 살펴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죠. 2부 최강병기에서 관련 소식과 더불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선 정당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포말 정당 아닙니까? 선거 때만 딱 생겼다가 선거가 없어지면 사라지고 통합되고. 성탄 필리버스터가 50여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 건데요. 4+1 선거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청년들의 눈으로 이 상황 들여다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홍채기가 많이 커진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이제 노출을 되면 훨씬 많은 빛의 블루라이트나 빛을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오늘 4부 해보니즘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기자 체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호 영입인재로 발레리나 출신의 40대 척수장애인 최형애 씨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혜영 씨를 시작으로 내년 설 연휴까지 10여 명의 영입인재를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인사 대부분이 시련, 고난, 절망을 도전과 희망으로 바꾼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인재 영입됐던 더벤져스의 멤버이자 오늘 1호 인재 영입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양향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첫 영입 인재로 선발한 분은 최혜영 교수인데요. 오늘 위원님 직접 사회 보셨다면서요? 예, 직접 사회를 봤습니다. 예. 20대 영입 인재가 21대 인재를 만든다는 컨셉이었습니다. 아, 그런 컨셉이었습니까? 네. 예. 네. 근데 지금 최혜영 교수 아직 대중적으로는 좀 알려지지 않은 분이어서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또 다 국민들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레리나를 꿈꾸던 여성이었어요. 예. 24세 불의의 교통사고로 꿈을 이룰 수 없게 됐죠. 예. 척수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국내 최초로 또 재활 박사가 됐어요. 예. 정말 이제 실제로 보시면 초긍정이십니다. 긍정적이시고 에너지가 너무너무 넘치셔서 예.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희망적이게 하는, 희망을 꿈꾸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자, 보통 1호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 대중적으로 좀 알려진 분들을 많이 영입하던데 지금 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약자로 이제 인정되시는 분들이죠. 여성, 청년, 또 장애인. 이거 한꺼번에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네. 이런 분을 1호 인재 영입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최혜영 교수님의 여기 그 자체가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과 청년 그리고 여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민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고요. 예. 20대 때 저도 호남, 고졸, 여성 뭐 이렇게 세 그렇죠. 가지의 편견이었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층과 함께 하겠다는 우리 민주당에 정말 그 메시지를 드리는 거고 최혜영 교수님 삶 그 자체가 삶이 희망 그 자체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또 스스로 희망을 찾아 나섰고 그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우뚝 일어섰는데 난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오늘 보면서 저도 또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리고 정말 보통 사람이라고 소개를 본인이 하셨는데 보잘것없고 보통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보통 사람도 열심히 오늘을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또 관통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최혜영 교수님도 그렇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성공보다는 이제 그 난관을 뚫고 온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사람, 타인의 성공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잠깐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지난번 영입되셨을 때 여성, 고졸, 뭐 성공시나 또 유리천장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최 교수는 어떤 게 상징성이 있을까요? 장애가 가장 큰 상징성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삶 속에서 삶의 궤적에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희망의 전도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회 보셨으니까 최영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장애가 그 최영 교수님이 장애인이 되고 어떤 휠체어를 타고 문턱을 넘는데 그 문턱이 고작 3cm였는데 3m, 30m로 보였다. 그 말씀하고 또 장애인도 그러니까 최혜영 교수님도 아기를 낳고 엄마를 꿈꿔요. 그런데 정말 장애인들이 가게 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접게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그 말씀에 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아직도 그 사회적 편견 또 사회적 환경이 안 좋은 여건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진단을 받고 또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받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돼 있고 특히나 또 농아 장애인들은 자신의 어떤 신체적 변화를 설명할 수도 없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그런 소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양양자 전 최고는 지난번 총선 때 뭐 당시로서는 험지였죠. 호남으로 광주로 가서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에 최 교수는 어떻게 영입 뒤로 그 선거에 나섭니까? 저희 20대 인재 영입에서와 마찬가지로 좀 총선에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총선 기획을 할 때 영입된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또 그런 논의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는 이번에 최 교수의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런 평이 많던데요. 그 2호 인사도 이미 영입이 됐을 텐데 언제 발표합니까? 2, 3일 간격으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또 2호 인사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나오죠. 힌트 없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는 같다고 봅니다. 희망 메시지는 같다.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또 보통 사람도 성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이런 메시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인재에 유독 신라대 출신이 많다
이번에 비례대표 승계받은 정은혜 의원도 신라대 출신이고 뭐 노건평 씨 막내딸이 신라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예. 네. 전혀 생각 못하고 계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당에서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뭐, 그 당시에 네. 저희가 인터뷰도 하셨고요. 얼마 전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성과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24일 날 오후 2시부터 이제 50분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담을 했죠. 예. 거기서 이제 잠시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말씀이 정말 맞고, 네, 불편한 일이 있는 기간이지만, 또 이번 회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소재 규제는 그 소재 규제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야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직 이제 일본과의 대화를 더 추진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모순적인 부분,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과거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예. 이 두 가지의 어떤 모순적인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반도체 전문가이신데,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수출 분야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근데,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조금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다시 막 뛰던데, 내년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산업 구조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 예. 모든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AI, VR, AR 모든 산업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28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새로운 신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이 지금의 속도보다 거의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요가 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도, 플로린 폴리미드, EUVPR, HF라는 그 보라수소 세 가지를 가지고 신산업에 목을 죄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나, 일본의 기업이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는 못할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EUVPR 같은 경우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규제 일부를 완화하기도 했는데, 아마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일본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경산성 공직자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또 치밀한 그 자료에 의한 어떤 일본과의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다고 들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선두인데 후발주자들의 위협은 없겠습니까 내년에? 항상 후발주자들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가 테크놀로지 배리어라고 그래요. 이게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따라오기는 힘들지만, 이제 문제가 인재 유출이 되게 되면, 기술 인재, 반도체 기술 인재들이 유출이 되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소재 규제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기회를 맞았다고 봅니다. 기술 인재들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기술 패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인식과 또, 공부가 많이 되신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위원님 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던데 지난번에 나갔던 그 같은 곳입니까? 네, 같은 곳입니다. 광주 서구을입니다. 예, 서구을. 지난번에는 패배했고 이번에는 노력한데 지난번 천정배 의원한테 졌네요. 좋습니다. 그러나 4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을 이해하고 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또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제가 공부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4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연결된 거니까 앞으로 계획 한 말씀 하고 마칩시다.
광주에 일단 출마를 했으니까요. 예. 원내 진입을 제1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의 경제와 일자리 정말 심각하죠. 예. 그리고 광주 청년들이 정말 외지로 돈 벌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제가 경험했고 제가 일해왔던 경제 또 기술 또 일자리 분야에서 아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광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또 지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희망을 갖고 계셔서 지난 4년 전에는 제가 실패를 했지만 기필코 이번에는 성공을 해서 그 희망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위원님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양양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고요. 1부 순서 마치고 2부 최강명기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네.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122일째다라고 밝혔고요. 그동안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법정에서 잘 설명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 다른 방송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 이게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예. 직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직권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을 해야 되는, 이게 요소가 두 가지 요소인데, 직권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직권이 있어야지 남용할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예. 과연, 민정수석한테 수사권이나 이런 게, 수사를 의뢰할 권한이나 이런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 그게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법리 해석을 해달라고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부분이 법원에 그 부분 때문에 한 걸로 보이고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리적으로. 예. 직권이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용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검찰은 일단 직권 남용으로 봤기 때문에 법원 판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측은 감찰을 한 뒤에 수사를 의뢰하느냐, 관계기관에 이첩을 하느냐. 네. 이건 정무적 판단 분야니까 정무적 판단을 했다.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이냐 이렇게. 그렇죠. 사실 직무유기라고 하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또 저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헛다리를 짚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과거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윤석열 당시 댓글 수사 팀장이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국정원 직원들 긴급 체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왜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어겼느냐라고 하니까 중앙지검장의 지시가 도위법에서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당시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은 직권 남용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똑같은 예를 들면 그럼 지금 거꾸로 시간을 돌아가서 조영권 중앙지검장 지금 구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직권남용,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우병우라든지 이런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기존에 적용됐던 직권남용의 경우는 단순 직권남용 수준, 그러니까 부적절한 직무수행 수준을 벗어나서 거의 강요에 이르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강요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소극적인 직무수행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을 좀
애매합니다. 결국은 이제 법리 해석인데요. 우병우 전 사건하고 아마 검찰은 같이 보고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우병우 사건은 3번째 만에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우병우 전 사건은 조금 달리 봐야 돼요. 동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동기가 뭐냐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감찰을 막기 위해서 김석수 특별감찰관이죠.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불법 사찰했던 이게 직권남용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하고 과연 조국 전 장관 같은 게 무슨 동기가 있을까 싶어요. 유재수 전 부시장을 봐주는 동기가 있을까? 그 동기 부분을 검찰은 지금 어떻게 지금 추측을 하냐면 박형철 반부비서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 여권의 청탁 전화가 많이 왔다. 예. 이게 동기가 아니냐. 이게 검찰의 지금 영장 청구 내용 중에 일부러 보고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오늘 밤 늦게 납니까? 이게 사실은 간단해요. 예. 옛날 사건에 비해서. 예. 너무 간단합니다. 예. 판사 판단에 따라서는 뭐 원래는 퇴근 시간에 하는 게 맞는데 정치적 함의가 상당히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자정전으로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두 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법리성을 보자면 제가 볼 땐 기각적이 훨씬 더 비중이 많이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아까도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적 함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내려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정치적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법적 판단은요 3가지거든요. 일단은 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건 없습니다. 그럼 범죄의 상당성 이게 소명이 되냐 이 예. 부분인데 범죄 상당성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도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 설사 이 범죄라고 하더라도 과연 징역을 살 수 있는 상당한 그런 범죄인가 또 의문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만 그냥 따져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됩니다. 예.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 장 기자가 좀 지적을 했지만 장 기자 지적대로 다른 어떤 요소가 개입된다면 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또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생각이 특히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고 혹은 또는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는 건 대수인 대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부인인 정경심 교수 현재 구속 중이고 친동생인 조건 씨 역시 구속 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국 장관을 과연 물론 사건은 다릅니다만 이게 과연 구속시킬 수 있는지 사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영장이 안 나오는 게 청구도 맞습니다. 안 하겠죠. 예. 정경심 교수 재판 때 뭐 검사와 판사가 이례적으로 고성이 오고 가고 판사가 검찰을 나무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네. 그래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기각된다면은 또 한 번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기로 같아요. 뭐 계속 제가 중요한 기로라 하는데 검찰이 계속 해오기 때문에 뭐 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번에 만약 기각이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병우는 3번이나 쳤잖아요. 그래서 참 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면 하는 건데 그래도 일단락 되는 측면으로 봐야 돼요. 연내에 했던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조국 수사도 그렇고 더 이상의 수사를 막 탄력받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 검찰 그 인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인사 전에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러니까 설날 전에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현실적으로 영장은 추가 청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변수가 되는 것이 지금 성철호 울산시장과 관련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괜히 희한하게 또 연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팟빵 앱으로 미니 아빠 예요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는 이제 안 하나 보네요 하셨는데 오늘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보이는 라디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라디오 FM 94.5MHz 들으시든가 아니면 팟빵 앱이나 예스 앱으로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되겠죠 뭐. 예.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면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검찰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유 이사장 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래요. 지금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유시민 이사장이 뭐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몇 군데 있는데
주변에서 몇 가지 뭐 좀 제보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유 이사장 측 그다음에 농단 측에서 은행 쪽에 문의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거래은행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은행에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본 결과, 검찰 혹은 뭐 수사기관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고, 현재 계좌주한테 보통 계좌를 들여다보면은 계좌 주인한테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통지를 유예해달라는 요청까지 해놓은 걸로 이렇게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안 되죠. 경찰, 검찰, 뭐 국세청 이 정도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인데. 영장이 필요하고요. 영장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만일 나 모르게 계좌를 받다고 해도 열흘 지나면은 그렇죠. 나한테 알려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예를 통보해서 유예가 되면은 뭐 6개월이든 6개월 동안 유예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유시민 이사장 주장은 통지 청구 유예를 해놨더라. 네네. 그래서 검찰 아니냐. 근데 검찰은 우리는 한 적이 없다. 했다면 경찰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랬단 말이죠. 뭐 즉각적으로 아마 알레오 생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을 하고. 검찰이요? 안 그러면 그걸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두 시간 만에 바로 반응을 했거든요. 예. 바로 확인을 하고 한 걸로 보이는데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이 계좌 추적을 한 바는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계좌 추적을 하면 연결 계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거 하다가 그렇겠죠. 그 돈이 글로 들어갔다면 그까지 다 같이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특히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 경찰에서 지금 했을 가능성. 아니면 검찰이 뭐 본인이 중앙지검에서나 제대로 확인을 못했을 가능성.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의 반응을 보면은 일단 보기는 본 것 같아요. 딱 부러지게 우리는 본 적 없다, 그런 적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는. 근데 이런 얘기를 일단 좀 이해가 안 돼요. 할 이유가 봤으면 받는 거고 안 봤으면 안 받는 거고 나중에 확인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굳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사실은. 그게 뭐 짜장면도 그렇고요. 한식인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빨리빨리 반응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좀 늦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역시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한 이야기를 필리버스터 도중에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나름 정보를 두 사람이 공유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증거를 지금 내놓을 수 없다고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이쯤 되면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확실한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밝히지 않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뭐합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꽤 그럴듯한 꽤 신빙성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과 또 뭐 자신 아내 계좌까지 봤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확인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검찰을 많이 비판한 뉴미디어 다른 팀도 아마 봤을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을 많이 비판한 뉴미디어가 몇 명 안 돼요. 여기 다 걸려 여기 앉아 있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왜 하셨을까 또. 좀 불안해요. 이게 결국은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른바 사찰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사실이라면. 네, 만일 사실. 왜냐하면 유시민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죄 같은 게 지금 걸려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예. 명예훼손죄를 일반 사기도 계좌 추적을 안 합니다. 뇌물이나 이런 게 확실한 어떤 비리가 발견됐을 때 그 엄청난 증거가 있을 때 계좌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그 강제 처분 수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영장까지 받아서 했다면 그 검찰의 어떤 뜻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했던 민간인 사찰에 준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아마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죠? 주장이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봅시다 뭐. 보면 나와요. 이거는 뭐 통보를 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언젠가는 통보를 해야 되니까. 그럼 뭐 때문에 했는 건지 다 나옵니다. 예. 제 거를 많이 열어봤으면 제 거도 왜 열어봤는지가 나옵니다. 예. 원래는 열흘 이후에 통보해야 되는데. 원래 열흘인데 유예 주거든요. 왜냐하면 예. 수사해야 되니까. 예. 6개월 이후에 우리 이동영 작가 것도 나오고 뭐 장윤진 기자 것도 나오면 뭐 그 말이 맞는 거겠죠. 예. 네. 지켜봅시다. 네. 또 최근 진중권 교수와 유시민 이사장의 설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예전에 그 같이 정당 활동도 하고 방송도 같이 하고 팟캐스트 있었는데. 같은 거 같이 하고 되게 예. 친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예. 네. 그 설전 내용 뭐예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격렬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창장이 사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가지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표창장 위조라는 그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한 이 최선의 총장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니 뭐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없다고 해서 총장이 박사학위가 없다고 해서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 말을 또 어떻게 믿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논리의 싸움이라든지 증거의 싸움 또는 사실관계의 싸움이어야 되는데 이게 서서히 이제 감정 대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SNS 통해서 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도 뭐 걸릴 게 없으면 뭐하러 이거 계좌 열은 얘기도 하느냐 이러면서 사실은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 중이잖아요. 두 사람 다. 되게 지금 감정이 좀 격화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진중권 교수가 뭐 60 넘으셨느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해 있다라는 뭐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60 넘으면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과거에 강연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예, 뭐 정치 하신 건 아니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검찰 이야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을 놓고 검찰이 공개 반발을 했다. 뭐 검찰총장이 화가 단단히 났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이게 뭐 독소조항 때문이라는데 뭐가 독소조항이라는 겁니까? 일단 검찰이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수처의 관할과 관련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공수처의 통지를 하도록 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사실상 공수처가 검찰의 지휘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 독소조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백혜련안 그러니까 공수처법 중에서도 백혜련안인데 백혜련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뭐 어떻게 되냐면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는데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을 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관련 정보를 공수처가 일단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그 수사를 뭉갤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은 검찰총장한테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만약에 공수처 불기소한 것 같으면은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뭉개기를 한다? 글쎄 저로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 독소조항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정확하게 아침부터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장윤진 기자랑. 결국은 중앙지검이 기소를 하거든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그거를 공수처에 보고를 한다면 수사만 공수처가 할 뿐이지 결국 기소권은 중앙지검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그 부분은 중립성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제의 여지는 사실 없다고 보니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상당히 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뭐 청문회라든가 뭐 국정감사장이라든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우린 따르겠다 이렇게.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론 이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뜻이냐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의 뜻을 사칭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위헌 정도가 된다면 사실 전임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실제로 나와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몇 번 여러 차례 기자들 앞에 서서 그러니까 정말로 위헌을 따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 입장을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글쎄요. 이거 조금 더 이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9일 무연고 묘지의 개장 작업이 진행 중이던 옛 광주교도소터에서 6월 40여 구가 발견됐었죠. 이 6월 40여 구와 5.18 당시 계엄군 안매장 의혹과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어떻게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DNA 감시까지 하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추측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증언들이 있었죠. 그쪽에서 격전지이기도 하고 고문도 당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밀 감시를 하려면 꽤 수주 내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단언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의학자 이야기 들어보면 두개골에 구멍이 뚫린 유골들은 이걸 총상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너무 작은 두개골이 나와서 어린아이 것이 아닌가 했는데 여성일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마칩시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또 크리스마스 이 연휴 사이에 국민들을 또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집에 시키지도 않은 닭강정 30인분이 배달됐고 그래서 배달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한 분 나와서 우리 애가 왕따 당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에요, 근데. 성인인데 왕따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킨 거예요. 여러 명이 그 피해 성인한테 아드님 이름으로 시키는 겁니다 하면서 어머니가 받았는 걸 봤을 때는 어머님이 치킨 30인분 33만 원이죠. 예. 그걸 받은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이거 괜찮으니까 3박스만 주고 나머지 가져가라. 계산 내가 해주겠다. 네. 그거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라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 닭강정 가게 주인은 화가 나죠. 이게 예. 뭐가 되냐. 괜찮다. 이거 매출 취소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속임수 써서 정상적인 치킨 파는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거 처벌이 큽니까? 그런데 업무방해 이거는 처벌이 작은데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했을 겁니다. 치킨만 이렇게 시켰겠습니까? 뭐 족발도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태도가 딱 반응이 딱 좀 와닿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다. 예. 여러 차례 당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아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가지고 그렇죠. 300만 원을 뜯어간 적도 있다고. 공갈죄 내지 협박죄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상습적이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집단을 이루어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처벌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이게 것 같아요. 보니까 고교 시절에 계속해서 왕따를 시킨 게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이어진 거지 않습니까?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게 뭡니까? 이것도 성인이기 때문에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왕따를 우리 소년법 적용되니까 미성년자는 잘 하기 어렵습니다. 예. 어른까지 익하고 있으면 예. 정신 번쩍 차리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왕따 피해 당한 분들은 사실은 그래서 성인이 어머니가 돼서도 당당하게 마음 먹고 예. 피해받은 거 다 목록 내가지고 그럼 징역 살게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거라. 그래요. 사투리 좀 썼네요. 예. 피해 당하신 분들은 트라우마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왕따를 근절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두 분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정실 홍실 엮어서 와이천라도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예, 백뮤직으로 청실홍실이라는 음악이 나왔는데 아마 지난주에 우리 두 분께서 각 당의 색깔을 상징하는 목도를 하고 와서 이 음악을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유치하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청년팀 백경훈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빨리 가봅시다. 선거법 이야기부터 해보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동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번 3년 전인가요? 했던 필리버스터보다는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 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봉 의원님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마지막 인사만큼 기억에 남는 게 없긴 한데요. 예. 저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 지역과 계층, 분야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자가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 철학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필요한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그런 편파 판정으로 야당에서 굉장히 불리한 경기를 하고 있다. 자칫하면 지금 몰수패 당할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2016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필리버스터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관심과 주목도는 너무나 떨어졌다고 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법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참 자유한국당이 또 역대급 또 어떤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199개 모두 다 필리버스터 거셨다가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에 대한 국민적인 또 지탄이 이어지자 또 뭐 33개 정도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주목도 혹은 관심도 없었다는 것은 이번 필리버스터가 결국엔 명분이 없이 정말 국민을 볼모로 했던 필리버스터였다라고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지난번 필리버스터는 테러 방지법 때문에 한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나와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데 이거를 민주당이 왜 하느냐. 그래서 자유당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합법적 의사 진행에 대한 그러니까 방해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반대 의견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찬성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어떤 발언이 의사 진행이 또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충분히 또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찬성 토론을 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이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찬성이든 반대든 어찌되었건 이 법안이 예를 들면 저희가 2016년도에 했었던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 법안들을 모두 다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왜 시작이 되었나부터 봐야 되는데 그 문희상 의장이 이 선거법을 기습상정하는 그런 꼼수를 부렸죠. 이게 지금 현재가 그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뭐 천재진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임에도 이렇게 꼼수로 기습상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제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낸 것이 아닌가 싶고 필리버스터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뭐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만든 것 자체도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또 민주당에서 또 찬성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국민들에게 뭐 여야의 그냥 대치 국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백 대표 첫 단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선거법 자체가 위법이다. 이번에 변경된 선거법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폭풍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야, 유권자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백 의원은 SNS에 비례 한국당을 청년 한국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비례 한국당이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폭정에 대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 축에서 보면 이 한국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이제 비례 한국당을 청년 한국당으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그리고 30대를 중심으로 사내 벤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건데 뭐 당대표 공관위원장 뭐 주요 인선을 준비된 청년 중심으로 하고 선택도 책임도 이제 그들이 질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현재 이제 한국당의 모습으로는 이 뭔가 낼 수 있는 결과물의 결과의 한계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면 총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냐,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도전과 실험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비례 후보를 내지 말고 이 청년 한국당을 만들어서 20, 30대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이왕 비례당을 만들 거라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그 자체가 꼼수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안인데요. 어찌되건 이 비례 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 정당에 대한 창당 자체가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전혀 무시한 정말 선거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아마 대한민국 역사, 정당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한국당 또한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념과 어떤 가치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다른 또 정당을 만들어서 그리고 위성 정당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을 볼모로 생각하는 청년 정치나
청년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제 청년 한국당을 만들고 어떤 자유한국당을 더 젊게 만들고 좀 더 세대 교체나 변화의 바람을 만들고 싶은 어떤 백경훈 팀장님의 마음은 알겠으나 하지만 이 선거제도를 악용한 것을 이용해서 청년들의 정치를 활로를 모색하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례한국당이든 청년한국당이든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일단 공식화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는데 비례민주당 안 만들 겁니까? 일단은 선거법에 대한 표결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저희는 4+1을 통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지금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백경훈 팀장이 어찌되었건 방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직권상정 상습정당은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2009년에 미디어법 통과됐을 때 바리케이트 치고 국회본청에 국회의원들조차 출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 일당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을 선출해가지고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던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선진화법도 만들고 5분의 3이라는 요건도 강화시키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도 강화시켜 놨더니 그 여야 4당 그러니까 4+1 여야 5당의 합의조차 무시한 채 그냥 본인들 당리당략에 맞춰서 본인들의 어떤 정당의 이익만을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고. 그러니까 내일 선거법에 대한 표결 아마 4+1 공조가 확고해지면 통과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통과될 텐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말 그대로 위성정당인 청년한국당이나 비례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민주당은 손 놓고 있을 것인지 그럼 손 놓고 없으니까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자. 그런 얘기는 당에서 없었어요? 그런 논의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선거법이 어찌되었건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통과가 되고 의결이 되면 결국 이제 이 선대위 체제로 저희도 전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거법에 현존하는 선거 제도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저희가 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그 전에 유튜브 YTN 보이는 라디오 복구됐다고 하네요. 보이는 라디오 두 젊은 정치인 보고 싶은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두 사람 다 오늘 또 역시 목도리를 하고 왔어요. 오늘 민주당의 인재 영입 1호가 발표됐습니다. 40대 여성 청년 장애인 인사인데 최혜영 장애인식 개선교육센터 이사장. 첫 영입 인재로 유명 인사가 아닌 무명의 40대 여성 척수장애인을 내세웠다. 어쨌든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호감인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찌되었건 40대의 또 여성의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이 장애를 겪으면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도 하시고 교수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유명 인사는 아닌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은 희망과 공감이라는 점입니다. 유명 인사로 유명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혹은 어려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선망하는 어떤 직업도 갖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런 희망과 공감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응원해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번 총선 기획단에 대한 평가도 사실상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영입 인재 발표도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박찬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민주당은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좀 자유한국당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봤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스토리를 보면 저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은 했습니다. 이제 다만 정치라는 게 스토리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전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다고 한 것처럼 국회도 이제 준비된 능력, 실력으로 검증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영입되신 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한국당 총선 기획단장 총괄 팀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40%를 3040 청년에게 할당하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청년들에게는 당에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상당히 진일보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이제 혁신과 쇄신의 결과는 선거의 꽃이라고 하는 공천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지가 이제 그런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결과로 하나씩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아까 뭐 오늘 이제 그 영입되신 그분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제 여성과 장애인에 주어지던 가산점 이것도 이제 30% 상향하겠다라는 발표도 예. 이미 했었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런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예. 이야기까지 해놓은 상황이어서 그 결과는 뭐 이제 저희도 계속 하나씩 이렇게 꺼내놓고 있고 그 결과는 또 기대하셔도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 40 그 나이가 젊다고 해서 혁신적인 개혁적인 정치를 하겠느냐 5060보다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뭐 얼굴만 젊은 정치인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회에 필요한 거는 뭐 386 주니어, 뭐 민주화 주니어, 산업화 주니어가 아니라 이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좀 열어갈 수 있는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또 미래의 기준과 좌표를 둔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재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에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따라가고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찌되건 좋은 거라면 따라하는 거 좋죠. 여야 그러니까 저도 여야가 보수와 진보를 처차하고 저희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좋은 또 청년에 대한 지원안을 만들면 저희도 참고해서 아마 고려할 것입니다. 저희도 이미 한 달 전에죠. 뭐 후보 등록비에 대한 20대 무상 30대 반값이라든지 경선 비용도 20대 무상 30대 반값 또 본선 대출 제도라든지 전략 지역의 청년 여성 우선 공천이라든지 이미 다양한 8가지 정도의 혁신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 제도 만들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50%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 가산점만으로는 뭐 사실 경선에 대해 경쟁력이 어렵다는 것은 본인 백경호 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어떤 본선 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금전적 지원하는 방안이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럼 과연 할 건지 저희처럼 뭐 더드림 청년 지원단이라고 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저희는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이러한 좋은 방안 들은 얼마든지 저는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030 정당 지지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잖아요. 두 분들은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고 뭐 어떻게 비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요, 뭐 좀 더 아마 이제 이 좀 국회 상황이 정리가 되면요. 어찌되었건 내년에 뭐 초나 오늘 이번 달 말부터 좀 더 빨리 저는 총선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위에 선거법도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지역구도 없는데요. 지역구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략 공천 기다립니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뭐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솔직한 태도 좋았습니다. 네. 전략 공천이든 뭐 비례로 가든 빨리 결정이 나면은 준비를 그만큼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자, 2030 정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조사한 건데요. 뉴스원이 아마 의뢰한 것 같고요. 20일과 21일 사이에 전국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더 호감을 갖고 있느냐. 2030 젊은 분들을 상대로. 예상대로 민주당이 34.3%로 압도적이네요. 자유한국당이 7.3%, 정의당이 8.7% 이렇게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이 2030 젊은 층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상 장년층에게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또 반대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젊은 층에게 계속 외면 나가면 그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뭔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이 참 깊고 저도 이제 그 뭐 청년 당원으로 한 명으로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 설문조사 결과도 있지만 또 설문조사마다 또 결과가 굉장히 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 보면 민주당보다 한국당 지지율이 20대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온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특히 이제 20대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기존의 그런 정당의 지지 문법 이런 걸로는 해석하기 좀 어려운 세대라고 보고. 근데 이 20대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 특징을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20대의 특징인 것 같고, 이들의 뭐 이런 표심을 잡는 것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1등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사실은 태도 유보입니다. 태도 유보가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정당 없다거든요. 결국은 정치 불신이 심해진 거 아니냐, 2030 사이에서.
2030의 정치 불신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우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이 기성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정치 효용감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저도 당내에서 열심히 뭐 발언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 공감의 뿌리를 두고 또 상식에 기반해서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희망이라는 것도 잠깐 마치 당근을 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희망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져야 되고요. 또 이 당내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 또는 당내에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당이라는 틀 내에 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총선 기획단을 짤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인재 영입하는 노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치문법, 방금 우리 백경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어떤 기존에 있는 정치문법이 아니라 좀 더 국민의 시선에서 정말 어떤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노력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뭐 투표율 같은 것도 자동으로 떨어질 테고 정치 참여도도 낮아질 테고, 그렇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면 과거 우리 정치의 폐단이었던 뭐 정경유착이라든가 뭐 뇌물이라든가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치 불신은 이게 없는 게 좋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번 국회에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정치 집단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 항목이 있는데 2030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치권 세대 교체 공감하느냐? 이거 81.4%가 공감했네요. 압도적인 것이고 386 세대 퇴진론에 대해서는 66.7%가 역시 공감한다, 이런 뜻을 내보였는데 이런 조사 결과는 우리 두 분 정치 선배, 특히 386 선배들이 아주 불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세대 교체라기보다는요. 어찌되건 뭐 그러면은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국회 2030과 5060이 아예 뭐 불필요한 존재냐?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가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즉 뭐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 그러니까 많은 다수가 인구의 어떤 대표성에 맞게 진출하는 것도 맞지만 또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반영돼야 되는 비례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반영, 어떤 의사의 반영 등을 원하시는 여론조사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만큼은 어떤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가치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마음속에 좀 더 공감되고 또 깊이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팽수 도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팽수만 이해할 수 있어도 이게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계신 분들이 이제 그 20대, 30대의 삶이나 생활을 배워서 알 수 있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저도 그 장경태 위원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세대 교체도 필요한데 이제 세대 조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특히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세대 단절이 너무나 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정치 불신과 이 세대 간 단절, 세대 교체의 열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 한축에서는 이런 선배 정치인들의 축적된 경륜과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면, 또 한축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그 열망대로 이런 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정치인, 그런 미래에 대한 해안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론조사 개요, 아까 제가 반만 읽어드렸는데 나머지 읽어드리면, 이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무선 전화 조사 100%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0.3%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이 방송됩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100문의 불여일행 시간입니다. 기자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후기를 나누는 시간. YTN 플러스 문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네, 제가 일단 지금 쓰고 나왔는데요. 아, 그겁니까? 네. 블루라이트가 뭐예요? 블루라이트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가시광선 중에서도 뭐 빨주노초 파남보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다 있는데 그중에 파란색 빛이 우리 눈에 왔을 때 유독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예. 우리 눈 망막을 손상시킨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블루라이트 때문에 눈을 버린다. 네,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어서 이제 이런 블루라이트 안경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뭐 필터나 모니터 필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줍니다. 뭐 그래 휴대폰에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휴대폰 자체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력은 굉장히 좋아요. 라섹 수술을 해서. 예. 근데 저도 한 7년 만에 지금 다시 안경을 써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블루라이트 하면 옛날에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라고. 그게 뭔가요? 죄송합니다. 예,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그 우리 몸에 미치는 유해성은 눈에만 해당됩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피부 노화도 가져온다 뭐 이러면서 화장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 유해성에 대한 홍보는 너무 많아요. 뭐 망막 손상을 가져온다, 시력 저하를 시킨다. 뭐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해본 요번에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문의를 드렸던 뭐 안과 전문의분들이나 뭐 색채 전문가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렇게 시력 손상을 가져올 만큼의 유해성은 없다는 거였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이거 가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예. 이제 유해성이 있다고 말을 하려면 뭐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을 자려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안 네. 오죠. 그런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는 있다. 뭐 수면 유도 호르몬을 뭐 억제시킨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정말 막 시중에 홍보되고 있는 것처럼 뭐 안구 노화를 가져온다거나 시력 손상을 갑자기 크게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게 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든가 블루라이트 화면 보호기라든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맞습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게 사실 뭐 구매는 개인의 선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저도 굳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써보니까 또 눈부심 같은 게 되게 저하가 되더라고요.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안경을 쓰면 예. 선명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를 볼 때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볼 때나 전 사실 집에 가서도 TV보다 모니터 앞에 많이 앉아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편인데 조금 이제 안경을 쓰다가 벗으면 확실히 조금 눈이 부신가 하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안 그래도 플라시보네요라고 물어보려고 네. 실제로 제 기사 댓글에도 그래도 쓰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있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문 기자가 쓰고 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네. 얼마입니까? 소비자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건요. 저는 여기 상암동 일대에 있는 한 안경원에서 구매를 했는데 예. 렌즈가 45,000원이었어요. 오, 비싸네요. 네. 싸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려면 한 2, 3만 원도 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하려고 조금 찾아봤는데 인기가 많은 사이트에는 정말 수천 개의 구매 후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은 이게 거의 무슨 필수품처럼 그래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는데. 근데 그러면 저는 눈이 굉장히 나쁜데 네.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블루라이트 차단 콘택트 렌즈도 있습니까? 콘택트 렌즈는 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실제 도수 안경에는 이 필터를 넣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안경은 한 4, 5만 원 정도 하고 네. 뭐 더 싼 것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근데 비싼 거는 또 10만 원도 넘어가더라고요. 뭐 차단률이나 아니면 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추가로 들어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뭐 수입산이면 더 비싸지고요. 뭐. 근데 그 아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연구 결과도 뭐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블루라이트 때문에 시력을 버렸다 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건데 그 후기 블루라이트 차단 뭐 안경이라든가 화면 보호기라든가 썼던 분들 후기는 어땠어요? 실제로 제가 1년 이상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블루라이트 안경, 차단 안경을 썼다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평소에도 눈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력이 좀 좋은 편인데 그 시력이 좋은 이유를 자기는 차단 안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인의 선택 문제고 사실 저도 이제 연구 결과가 정확히 없고 홍보가 좀 과장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또 실제 소비자들의 후기는 또 약간 이론과는 좀 간극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히 알고 쓰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 취재를 진행해 본 것이었습니다. 네. 유튜브로 체리블루님께서 써보면 눈부심이 확실히 적습니다. 이런 의견 줬고. 뚱이님께서는 전 불 끄고 닌텐도 하다가 시력이 많이 갔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항상 책을 읽다가 잤는데 요즘은 항상 스마트폰을 보다 그냥 자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저도요. 그러면 시력에는 좋은 일은 아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게 꼭 블루라이트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전에 뭐 스마트폰을 보든 컴퓨터를 하든 책을 보든 뭐 이렇게 장시간을 보는 것 자체가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거잖아요. 깜빡이지 않고 뜨고 있는 것 자체가 눈에 어떤 건조함이나 뻑뻑함 이런 걸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뭐 블루라이트 때문에 눈이 나빠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돈 들여서 차단 안경이나 필름을 구매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있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요즘에는 뭐 윈도우 10 이상에 또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라고 해서 원래 달려나와요. 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재밌는 게 뭐 아이폰이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블루라이트라고 명시하지는 않아요. 뭐 야간 모드 아니면 뭐 나이트 시프트 기능에서 밤에 좀 눈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수면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밝게 하지 않고 그러면 약간 노란빛으로 변해요, 화면이. 노란빛으로. 네, 그래서 좀 약간 눈이 편해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력 저하라기보다는 수면과 관계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윈도우나 아이폰에서나 이게 다 수면을 편안하게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블루라이트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이 화장품도 있어요? 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걸 제대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뭐 블루라이트가 피부 노화를 가져온다? 이런 말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화장품에 실제로 뭐 블루라이트 차단에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 시중에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댓글창에 결명자차 먹으면 좋다. 예, 0491님. 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차단 사용해본 1인입니다. 네. 5년가량 새벽에 스마트폰 2-3시간 사용했더니 시력이 1.5에서 0.6으로. 오, 그랬습니까? 그런데 블루라이트 차단 앱 사용했더니 정말 눈물도 안 나고 뻑뻑함도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그렇죠. 다른 분들이 네. 쓰고 계시는 거죠. 네. 무료 앱이 있다고 하네요. 블루라이트 차단 무료 앱. 네, 앱도 있더라고요. 네. 그냥 블루라이트라고 검색하면 나옵니까? 네, 근데 제가 찾아본 것은 유료여서 좀 써보진 않았는데 네, 있더라고요. 예. 안경 이번에 그 45,000원하고 태까지 얼마 줬어요? 태는 10,000원짜리입니다. 55,000원. 55,000원. YTN 플러스에서 지급하던가요? 본인 돈으로 샀습니까? YTN 플러스에서 취재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비싼 거 하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또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가장 싼 걸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뭐 안경원에서 자외선 차단 기능을 넣어라 뭐 여러 가지를 추천했지만 심플하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만 있는 안경을 샀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플러스 자외선도 차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다른 걸 넣으면 그랬군요. 네네.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도수도 넣을 수 있죠? 네네, 넣을 수 있고요. 자외선 차단 같은 경우에는 블루라이트 차단은 사실 어떤 렌즈도 100%는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안경사 분이 설명하시기를 자외선 차단은 100%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문의를 드렸던 서울대학교 뭐 한 전문의 분에 따르면은 이 블루라이트보다 자외선이 사실은 더 눈에 무리가 많이 가고, 자외선이 백내장애라든지 뭐 노화라든지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 연구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네. 아까 뭐 연구 결과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 2014년 일본의 한 대학 연구진이 쥐의 광수용체 세포가 블루라이트에 의해 손상을 입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네. 그 반대 입장도 있네요. 2016년에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가 눈을 손상시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네. 어느 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써본 분들은 그쵸. 대부분 좋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국 안과협회에서도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눈을 멀게 하지 않는다. 이런 완전히 이제 강한 논조의 기고문을 내면서 스마트폰 블루라이트가 그만큼 유해하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 네. 뭐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이고, 뭐 그러니까 안과에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처방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뭐, 네.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6살인데 네.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벌써 안경을 낍니다. 그래서 이거 블루라이트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병원에 갔더니 선천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네. 아버님을 닮으신 거. 예, 저를 닮아서. 네.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꼭 블루라이트 때문인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일주일 체험해봤습니까? 네.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5일 정도 써봤고요.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쓰고 있거든요. 기사 나가고 나서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쓰고 있어요. 왜? 밤에 확실히 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 전에. 저는 사실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었는데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쓰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나이트 시프트 기능을 켜고 그리고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죠.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잠을 빨리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싶더라고요. 좀 깊게 잔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와 상관없이 지금 한 달간 계속 촬영하고 있다. 네, 뭐 하루 종일은 당연히 끼지 않고요. 저는 자기 전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안경 끼는 훨씬 낫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가요? 끼고 다녀야겠네요. 그래, 한 달간. 네. 사용해 보니까 좋으니까는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거죠. 거죠. 네. 독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연구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끼고 있다, 뭐 편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냥 뭐 스마트폰 보지 마라 자기 전에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뭐 어쨌든 알아서 뭐 선택해라 이런 반응이 가장 베풀이었습니다. 네. 본인의 선택이다 결국은. 네, 네. 예. 혹시 그 기사에 네. 본인이 쓴 안경도 오픈했습니까? 그럼요. 사진을 실었죠. 사진을 찍었으면 네. 그 어디서 안경 구입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본 사람도 없었습니까 혹시? 브랜드는 뭐냐 뭐. 브랜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런 질문 없었어요? 네, 질문은 없었고요. 네. 왜 그러시나요? 아니요, 저기 밖에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네. 브랜드를 제가 실속 없는 질문 있잖아요. 밖에서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실속 없는 질문 던지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본인도 방금 조금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죠? 네, 그런 질문은 다 밖에서 물어보라고 하는 질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이게 확실하게 네. 블루라이트가 나쁘다 좋다 이게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뭐 좋다는 것도 있고 나쁘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네. 본인이 선택하고 네. 본인이 한번 해보고 이게 플라시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 기자는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편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써본 분들은 다 좋다고 반응을 지금 보였죠. 대부분이 뭐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SNS나 뭐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눈이 피로하거나 이런 분들은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추천. 네,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인데, 네. 예. 사실 뭐 연구 결과가 아직 정말 세포 단위에서밖에 진행이 안 돼서요. 예. 블루라이트, 아까 말씀하셨지만 쥐의 세포,
뭐 인간의 뭐 정말 세포만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뭐 블루라이트가 유해하다 이런 정도여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해보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